예, 반갑습니다. 이재식 국어학원의 입시연구소장 남궁철수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좀 앉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지만, 특히 논술이라는 전형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논술 전형 그러면은. 교과나 종합보다는 왠지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은, 또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접근하기 좀, 그죠? 진입장벽이 있죠. 이것은 이제 논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갈 때, 원서를 쓸 때, 안정 지원이 있고, 적정 지원이 있고, 소신 지원이 있고, 상향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어떤 성향을 띠고 있죠? 지원의 성격이? 자,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교과는 안정 지원일까요? 상향 지원일까요? 그렇죠. 대부분 교과는 내 성적을 알고 지원하는 거니까 대부분 적정이나 안정 지원이겠죠. 종합 전형은 어떨까요? 그렇죠. 교과보다는 어때요? 조금 소신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 지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일단 딱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경쟁률부터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과든 종합이든 이런 논술 전형이든 접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내 성적으로 또는 내가 지금 생기부 관리가 수준이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그런데 좀 성에 차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내 성적은 뭐 내신이 4.5인데 이 성적으로는 인서울 하기가 어렵다. 또 경기권도 좀 어렵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법을 이제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설명회 주제는 크게 오늘은 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 할 거예요. 첫째는 논술이라는 전형이 어떤 전형이고, 또 실제로 올해와 내년에 어떤 모집 전형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했을 때 가장 가능성 있고 또는 적합한가, 이걸 좀 따져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논술 교육 과정을 어떻게 1년 동안 운영할 것인지를 안내할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일단 교과, 종합, 논술은 바로 수시 전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형들이죠. 그렇죠? 먼저 모집 비율을 보면은 이거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일단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서울권만 놓고 보면 교과는 대략 한 12%, 그러니까 신입생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교과, 내신만 가지고 뽑는 학생이 한 12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종합 전형은 약 3배, 약 36%, 논술은 약 9.5%의 모집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의 큰 차이는, 모집 비율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자, 경쟁률을 보면 이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은 대략 한 6대1 정도, 종합 전형은 10대1. 물론 이거는 대학마다 또 모집 단위, 학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논술은 딱 보면은 벌써 질려버리죠. 30대1이야. 그런데 내가 가로 안에 뭐라고 되냐? 13대1이라고 또 적어놨죠. 그러니까 논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목 경쟁률이 있고 실질 경쟁률이 있어. 그러니까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질 경쟁률이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률이 높진 않다. 자, 충원율이라는 게 뭐지? 우리 친구들. 충원율이 뭐야? 자, 합격을 했는데 이 합격한 친구가 어때? 등록을 안 해. 등록을 안 하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중복 합격을 했겠지.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대학에 실제로 어때? 등록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럼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이 등록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이 추가 합격할 확률, 비율, 그걸 우리가 충원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은 10명을 뽑기로 한 거야. 근데 합격생 10명이 모두 등록을 안 해. 예비 1번, 예비 2번도 등록을 안 해. 그럼 예비 3번부터 어때? 10명, 그 밑으로 10명이 추가 합격을 하게 되지. 그게 이제 충원율 12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교과는 아까 말했지, 교과는 어때? 내 성적을 알고 있단 말이야. 내 내신 성적 알고 있고, 요 대학이 요 정도 내신이면 합격한다라는 걸 대충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쓸 때는 무리하지 않겠지. 상향을 하지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충원율도 높게 나오겠죠.
종합전형의 경우는 소신 지원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지? 적정을 넘어서 소신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교과보다는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진 않아. 약 70% 정도고, 논술은 더 적어. 한마디로 논술에 합격한 친구들은 어때? 등록을 포기하는 친구가 많다, 적다? 거의 없다라는 거야. 다른 전형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논술은 중복 합격이 있긴 하지만 교과나 종합보다는 중복 합격률이 낮아. 왜냐하면 경쟁률도 높고 실제로 대부분 다 상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내 실력으로 내신이나 또는 생활기록부의 관리 상태나 이것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정도인데 논술로 합격했다라는 건 그거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걸 뜻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합격을 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을 지원할 때 어떤 전형 요소를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교과는 어때? 교과 전형은 여기 교과가 내신을 뜻하는 거야. 그지? 내신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 전형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내신이 확보가 돼야 돼. 그리고 비교과, 한마디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이런 비교과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겠지. 물론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교과 전형보다는 어때?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 대신 면접을 보는 대학이 더 많다 이런 얘기야. 논술의 경우는 논술이 절대적이야. 예를 들어서 논술 60에 교과 내신이 40이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교과 40%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기본 점수를 거의 다 주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것도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절반 정도는 있어. 그러니까 36개 대학 중에서 실제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한 15개 정도 대학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야. 우리가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냐 하는 거야. 학생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인가, 이 대학을 내가 교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겠다. 종합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생기부 관리 잘했나? 못 가겠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교과는 안정과 접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종합은 적정과 소신의 성격이고 무조건 논술은 상향이다 이거야. 상향할 수밖에 없죠. 성격상.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줄 거야. 예를. 입결 현황을 보여줄게. 성균관대의 경우에 만약 경영학과라고 한다면 작년 기준 교과로 합격을 하려면 평균, 합격생의 평균 내신이 1.35 정도 돼야 된대. 일반고 기준으로 1.35. 자, 근데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을 봤더니 평균 내신이 2.45 정도야. 자, 당연히 범위가 넓어졌지? 그지?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바로 교과는 무조건 성적을 수치로 평가하는 정량평가를 하지만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종합평가 말 그대로 종합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의 역량을 다양한 측면에서 뭐 전공 적합도라든가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내신만 보지 않으니까 교과보다는 더 어때? 조금 더 낮은 이런 성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논술은 똑같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들에도 합격생의 평균이 내신이 3.8 정도야. 자, 인하대 경영학과를 보면은 교과 전형은 2.5순위인 거. 합격생의 평균이. 종합 전형은 2.9, 논술은 4.3 정도다 이거야.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내신으로 어느 대학을 갔는지 내가 마지막에 보여줄 거야. 자, 그러면 논술 전형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모집을 할까? 자,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연도가 2023년도겠지. 그래서 2023학년도를 보면은 올해가 2022학년인데 올해보다는 어때? 53명을 덜 모집을 해. 그런데 10,000명 정도 수준에서 어때? 53명이 빠졌다라는 건 큰 수치상의 변화는 없어. 그리고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도 36개 대학으로 동일해. 근데 하나가 추가됐어. 올해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이지. 내년에 추가된 건 뭐냐면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이제 인문 논술을 시행을 하는데 대신 이제 분교니까 분교는 대학으로
이제 홍익대라는 서울 캠퍼스에 본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교가 논술 시행 대학가 늘어나진 않아. 그냥 분교에서 하나 더 시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을 보면 36개 대학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압도적으로 논술을 많이 시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권 이상에서 대부분 논술 시행하고, 이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충청권 이남 지역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은 10개 미만이라고 보면 돼. 자, 여기 보면 이제 경희대, 서강 쭉 있지만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 두 군데는 논술을 보지 않아. 어느 대학일까? 예, 서울대. 서울대는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원래 무슨 전형도 없죠? 논술 전형도 없고, 서울대는 교과 전형도 없어요. 교과 전형도. 그리고 또 하나, 고려대. 서울대와 고려대만 논술 전형이었고,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 논술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인천, 지금 여기가 이제 인천인데, 인천 지역은 인하대, 인천대는 보지 않아요. 인하대만 논술 전형이 있고, 경기권에 11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천대라든가 여기 수원대 있죠. 수원대. 이런 대학들은 논술을 보긴 하는데, 논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논술이 아니라 약술 논술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고등학교 내신 시험 볼 때 서술형 평가 있죠. 그 서술형 평가 수준의 논술을 시행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들은 짧게는 300자, 많으면 1200자 정도의 글을 써서 내야 되는데, 사실 이 대학들은 약 20문항 정도의 50자 내외의 짧은 글들을 한 20문항 정도 보는 그런 약수령 논술을 시행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지방에 있는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인데, 아까 말했지만 상당히 어때요? 좀 적죠. 그죠? 대부분 경기권 이상에서 논술을 시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바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비율이 대략 9.6에서 9.1 요 정도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했죠. 고려대, 서울대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신입생 선발 비율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 대학들이 조금씩 줄긴 했지만 이렇게 성균관대처럼 논술 모집 인원을 조금 늘린 학교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대략 어때요? 대부분 9%, 13, 뭐 좀 낮은 학교 시립대 같은 경우는 4.2%이긴 하지만 대략 9% 내외로 모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중요한 건. 왜냐면 논술을 생각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내신에 조금 자신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내 내신이 과연 어느 정도나 반영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전형을 얘기할 때 수능을 51% 반영하고 나머지 교과를 49% 반영한다면 이게 무슨 전형이냐? 수능 전형이야. 수능 전형. 근데 만약에 논술을 49% 반영하고 내신 교과를 51% 반영한다. 그럼 이거 무슨 전형일까? 논술 전형일까? 교과 전형일까? 교과 전형이야.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전형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전형 이름을 쓰게 되는 건데, 당연히 여기 보면 논술이 다 50% 이상의, 그죠?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 논술 전형인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아.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나 가천대 쓰고 싶어. 가천대 쓰고 싶은데 학생부가 40 들어간대. 그러니까 난 내신이 부족하니까 이런 대학 쓰면 불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 20에 비교과 20 이렇게 반영될 수 있잖아. 그러면 비교과는 대부분 출결과 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만점을 줘.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다 동일한 점수를 준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교과 20, 그럼 1등급한테 20점을 줘. 그럼 2등급한테는 19.9점을 주고 3등급한테는 19.8점을 주니까 0.1점씩 차감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때? 내신이 반영되는 실질 반영률이라는 건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비율도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때요? 똑같죠? 단국대부터 성신여대까지 쭉 있는데, 덕성여대나 성균관대도 학생부가 아직 반영 안 되고 오직 논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를 보면 다 마찬가지죠. 숙명여대, 연세대 미래도 거의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10인데 밑줄 쳐놨잖아. 왜 그러냐면 학생부를 10% 반영하지만 한양대는 사실 이게 다 비교과야. 출결과 봉사.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논술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고 홍익대도 마찬가지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학생들 보여요? 진환이 보여? 자, 보자. 여기 보면은 비교과와 교과로 아까 말한 요 묶어서 뭐라 그래? 교과와 비교과를 묶어서 뭐라 그래? 학생부, 그지? 학생부 반영 비율이었어, 이게. 근데 학생부 반영 비율을 보니까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 건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 원주에 있는 거죠. 한국항공대. 요 대학들은 어때? 학생부를 아예 1%도 반영하지 않는다. 오직 뭐만? 논술만 반영한다. 그리고 숙명여대와 홍익대는 교과 10%, 내신을 10% 반영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를 반영 안 하고 비교과를 10%니까 거의 다 만점이다. 물론 조건은 있어요. 이 출결이 한양대는 우리가 흔히 무단결석, 미인정 결석 있죠. 미인정 결석 4일 이내 해야 돼. 만약에 담임쌤의 허가 없이 인정받지 않은 결석을 5일 이상 하면 한양대를 뽑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결이 매우 중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쭉 보면은 여기 서경대가 있는데 서경대는 아무리 논술 전형에서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 분명히 논술을 보는 대학인데 서경대는 검색해서 논술 전형이 안 떠. 왜 안 뜨냐? 자, 봐봐. 논술이 몇 프로야? 40. 교과가 몇 프로야? 60. 자,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게 논술이야, 교과야? 교과지. 논술을 보지만 교과가 60이니까 이건 무슨 전형이 되는 거야? 교과 전형에서 검색을 나올 거야. 논술 시험을 보지만. 자,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내신이 좀 있다. 내신이 만약에 3점대 초반만 하더라도 논술 전형으로 이 원서를 쓴 친구들 중에는 경쟁력이 있거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신이 좋은 편이라 이런 얘기야. 내신이 3점대 초반만 돼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때?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학교와 적게 반영하는 학교 중에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아? 그렇죠. 많이 반영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아. 내신 반영을 많이 해주는데. 근데 내신이 4점대 후반, 5점대로 막 넘어가면은 당연히 내신을 좀 적게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낫겠지. 그죠? 그래서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은 11개 대학. 아까 우리 논술 보는 대학이 총 몇 개 대학이었어? 논술로 모집하는 대학이 총 몇 개였지? 36개, 그치? 36개였어. 근데 그 36개 중에 어때? 11개 대학. 캠퍼스는 12개 캠퍼스에서는 어때?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조합이 있어. 조합이 뭐냐면 수시에서 6논술을 하는 친구들, 5논술. 그러니까 원서 6장 중에서 논술을 5개나 6개를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정시 플러스 논술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정시를 끝까지 노리면서 논술을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조합을 갖고 있었어. 대부분 이제 교과나 종합을 치는 친구들은 수능을 보는 목적이 최저를 맞추기 위한 그런 조건만 갖고 있었는데, 근데 논술의 경우에도 이렇게 수능에 좀 자신이 없다. 모의고사를 봤을 때 뭐 2합, 4나 2합, 5를 맞추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대학을 선택해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경쟁률은 어떻겠어? 낮을까 높을까? 그렇죠. 경쟁률이 높을 수 있겠죠. 그죠? 또 수능과 상관없이 최저를 못 맞춰도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응시율이 어떨까? 미응시자가 적겠지. 응시율이 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명목 경쟁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자, 여기 보면은 한 개의 영역을 3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3개 영역 합 7등급을 요구하는 학교까지 다양한 최저 기준이 있는데, 이건 2023학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에 해당되는 건데, 올해 2022학년도보다 인문계열의 논술의 수능 최저는 완화됐어요. 물론 강화된 대학도 서너 개 있지만 대부분은 좀 완화됐다. 왜 완화되는지 알죠? 왜 완화됐죠?
문이과가 통합되고 함께 수학, 영어, 국어 다 함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문계 친구들이 등급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대학들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실제로 수능 최저의 요구 조건을 조금 완화한 대학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그래도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지.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신을 확보하면은 선택권이 넓어지느냐. 그러니까 2합 6, 2합 5, 2합 5 정도를 만약 맞춘다. 논술을 쓰는데 2합 5로 2 또는 3등급 합해서 조합을 5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대학이 대단히 많아져요. 그런데 2합 6, 2합 7 이렇게 될수록 어때요? 쓸 수 있는 대학이 점점 줄고 나중에 2합 8? 그럼 없잖아, 조건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앉아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본인의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대략 알 거야. 그치? 그 조합을 해서 가장 잘 나오는 영역의 등급 합을 조합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등급을 끌어올린다면 최대 어느 정도의 조합까지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해야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좋죠. 하지만 열심히 하곤 하는데 내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헛힘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목표를 세우자. 자,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실질 반영 점수예요. 아까 우리가 논술 60에 학생부 40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40이 다 내신이 아니었죠. 그 학생부 중에도 비교과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내신, 교과만 가지고 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부여하는지 학교별로 내가 정리를 해본 거야. 여기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까지 썼을 때 실제로 유불리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실질 반영 점수를 보면. 예를 들어볼까요? 가톨릭대가 있죠? 가톨릭대를 논술로 지원한 친구가 1등급이야. 100점을 주겠대. 2등급에겐 99점, 3등급 98 쭉쭉쭉 1점씩 차감되죠. 급간 점수가 1점씩 차이가 나다가 7등급에서 8등급 넘어갈 때 어때? 몇 점을 깎아? 몇 점? 6점. 그지? 1 차감되다 갑자기 6점. 그러니까 7등급까지는 어때?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얘기야. 경기대는 6등급까지. 경희대, 덕성여대, 동국대 다 마찬가지. 6등급까지는 불리함이 없어. 크게. 물론 차감되긴 하니까 1등급보다는 6등급이 1등급보다 5등급이 상당히 불리하겠지. 하지만 그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5등급.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급간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최대한 그래도 내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3학년 1학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내신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입시라고 하는 건 0.1점의 동점자가 쭉 몰릴 수도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붙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내 내신 평점을 다만 0.001이라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필요하지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는 어때? 없다. 없진 않겠지.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학별로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왜냐면 아까 처음에 내가 이 설명회를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논술 하면은 무조건 떠오르는 것이 어마어마한 경쟁률. 그리고 낮은 합격률. 이거부터 떠올린단 말이야. 자, 그럼 명목 경쟁률을 보면 어때? 85대 6이래. 85.62대 1이래. 이 중에 한 명 붙는다는 거잖아. 그지? 52명 중에 한 명. 47명 중에 한 명. 어때? 어렵지. 그런데 실질 경쟁률을 보면은 절반 내지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그지? 봐봐.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중복 합격. 그런데 교과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은 중복 합격이 있긴 하지만 중복 합격률이 높진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최저 충족률. 최저를 충족할 확률이 50% 미만이에요. 이건 해마다 그래요. 어느 대학이든. 높아야 45%, 낮은 경우에 35%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A 대학의 논술로 원서를 썼는데 100명 중에 40명 정도만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춘다는 거예요. 나머지 60명은 수능 끝나고 그 다음날 논술 시험인데 논술 시험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나 종합보다 어때? 더 뭐 속된 말로 좀 안 좋은 성적으로도 뽑아주잖아. 그지? 그렇다면 뭔가가 핸디캡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핸디캡이 바로 경쟁률이야. 근데 그 경쟁률만 가지고도 어때? 부족한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보기 위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수능 최저가 아까 어땠어? 너무 높았나? 그렇진 않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하잖아. 그지? 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수능 최저만 맞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한다면 이 경쟁률을 거의 절반, 3분의 1까지도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수능을 너무 잘 본 친구들도 있어. 우리가 수시에 합격하면 어때? 정시 지원 못하지. 그지? 평소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야. 논술 보러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보러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 왜냐하면 아까 논술은 안정, 적정, 소신, 상향 중에 대부분 어떤 지원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 상향 지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을 잘 봤다 하더라도 어때? 평소 모의고사보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준으로 잘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조금 잘 봤겠지.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논술로 쓴 대학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닐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이 꽤 있죠. 그래도. 하지만 어쨌든 수능을 대박 터뜨린다면 논술을 안 봐도 되겠지. 자, 또 타 전형에 합격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합격을 했고 종합 전형에 합격했어. 근데 이런 경우도 시험 보러 오지 않는 이유로는 사실 확률이 낮아. 왜냐하면 교과와 종합과 논술 중에 어떤 전형을 가장 상향했어? 논술을 가장 상향했잖아. 그럼 교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논술 시험 안 봐? 아니죠. 교과는 안정이나 적정 지원이라고. 당연히 논술 시험 보러 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때? 우리가 논술 시험에 응시하지, 원서는 냈지만 시험 보러 가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수능 최저. 자, 이제 중앙대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보면 이제 경쟁률을 보면은 거기 자, 87대 2도 있어. 87.2대 1도 있어. 그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대부분 보면은 뭐 60, 50대 1 뭐 이 정도 되지. 그지? 근데 실질 경쟁률을 보면 어때? 20대 1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실질 경쟁을 보면, 응시율 자체를 보면. 자, 전형별 평균 경쟁률 앞에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교과가 6대 1, 종합이 10대 1, 논술이 평균 13대 1 정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 경쟁률을 보면은 30대 1, 40대 1 많게는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8대 1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경쟁률만 보면 우리가 좀 뭔가 위축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경희대학교도 그래. 거의 비슷하지. 50대 1, 49대 1, 30대 1이지만 실제로는 10대 1 미만의 경우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논술 준비해야 되느냐? 1등급 친구들이 논술 준비할까? 1등급 때, 2등급 때 친구들은 어떤 전형을 많이 쓰겠어? 당연히 교과를 쓰겠지, 그지? 2등급 후반부터, 만약에 2등급 후반이야, 2.8이라고 할게. 그럼 2.8인 친구가 교과 전형으로 성대 갈 수 있나? 어렵지. 중대도 어려워. 그지? 서울 중위권대학 어려워. 2.8로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난 서울에 있는 중위권대학 가고 싶은 거야. 내신 2.8인데. 그럼 그런 친구들 대부분 어떤 전형을 쓸까? 종합 전형을 써볼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신이 3점대 중반이야. 그럼 종합 전형으로 서울 중위권에
어때? 지원하기가 쉬울까? 그건 또 어렵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울 중위권대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떤 전형이 남았어? 이제 논술 전형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학생들을 어떤 일반화시켜서 논술이 너한테 유리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왜냐면 어떤 친구는 교과에 적합하고 어떤 친구는 종합에 적합하고 어떤 친구는 논술에 적합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의 관리 상태와 그리고 독해력과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5.5등급 이내라고 한다면 일단 논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내신 때문에 불리함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비교과를 보면 비교과는 논술의 경우에는 종합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만 보면 된다? 출결과 봉사만 보면 된다. 그런데 비교과 자체를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 대학도 많다는 거야. 그리고 수능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논술의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거지. 어떻게 본다면. 대신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아까 11개 대학이 있었어. 그지? 또 어떤 친구들이 인문 논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냐. 이미 3학년 때 선택 과목 어때? 다 정해졌나? 근데 2학년 때 요 생활과 윤리를 지금 한 번에도 수업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볼까? 생일. 지금 3학년 때 들을 예정인 사람. 자, 4명인데 다 지금 들었거나 들을 예정이지. 사회문화는 어때? 사회문화 들어본 사람. 사회문화. 3학년 때. 자, 2학년 때 해본 사람. 내가 왜 생윤과 사문을 이수하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우리 논술의 정확한 명칭은요. 대학별 고사 중에서도 통합 논술이라고 부르거든. 통합 논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어 논술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언어 논술이 안 해. 통합 논술. 왜 통합일까? 왜 통합이라는 말을 쓸까? 고1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사회와 과학도 뭐라고 부르지? 통합, 사회, 통합, 과학 이렇게 부르지. 논술은 교육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각 대학별이 문제를 만들지만,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야. 대학이 문제를 만들지만 정해진 범주가 있어. 출제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서든 한 번쯤 다룬 개념을 문제로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회 과목에서 배웠던 사회탐구에서 지리에서 배웠던 근현대사에서 배웠던 아니면 한국지리에서 배웠던 이 배운 어떤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이 어떤 문학의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작품하고 연관을 지어서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시사적인 현상이나 통계 자료나 이런 제시문들 서너 개를 묶어서 너네들한테 종합적인 사고력을 묻는 그런 문제로 설계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통합 논술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반영되는 과목이 이거라는 거야.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인문 논술 전체 36개 대학의 문제를 다 한번 훑어보면은 실제로 생활과 윤리에서 제시문이 출제된 비율이 약 30%야. 상당히 많은 거야. 사회문화가 약 25%야. 그러니까 이 두 과목만 열심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능을 생윤과 사문으로 수능 두 과목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논술에 필요한 주제 개념을, 이 사회학적, 인문학적 개념을 절반 정도는 이미 배우고 가는 거야. 물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우리가 경상 계열이라고 하는 경영, 경제, 무역 이쪽 계열 애들은 인문학으로 이제 인문 계열로 포함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경제 지문이 나오기도 해. 또 정치와 법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고 아까 말한 한국지리가 나올 수도 있고 윤리와 사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상으로 이 두 과목에서 가장 많은 제시문이 출제가 되니까 일석이조죠.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논술을 봐야 되겠다. 논술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일단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둘 다 준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논술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일단 이루어지냐면, 자, 먼저 유형별 논술이라는 게 있어. 이건 그냥 선생님이 만들 이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것은 감상문을 쓰는 게 아니거든. 출제자가 의도한, 출제자가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도록 요구한 것이고, 그 조건에 맞는 답이 있는 글을 쓰는 거야. 옛날의 논술은 답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논술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논술에 다 답이 있어. 인문 논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유형별 논술은 출제자가 답안의 형식을 정해놓은 거야. 요약하세요. 설명하시오. 비교하시오.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쓰시오. 이거에 따라서 답안의 구성 방식이 형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글을 많이 써보진 않았잖아. 그지? 우리 친구들이 제일 익숙한 건 뭐야? 글을 읽고 고르는 거지. 선지에서. 그지? 그건 아주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난 지금 트레이닝이 돼 있을 거야. 잘해. 그지? 하지만 논술은 어때? 글을 읽고 내가 이해하고 생각해서 내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써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논술이 어렵다라고 처음에 느낄 수 있어. 근데 한 달, 두 달 정도 과정으로 유형별 논술을 할 건데, 이런 유형별 논술을 통해서 우리는 출제자의 요구 형식에 따라 아까 말했던 요약이든 설명이든 평가형이든 견해쓰기형이든 이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글을 구성할 것인지, 또 제시문을 어떤 방향에서 독해할 것인지 요거를 두 달 정도 배울 거예요. 3월까지. 두 번째 이제 주제별 논술인데, 인문 논술은 철학, 윤리지, 철학,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정치, 그리고 경제, 예술, 다양한 분야의 출제가 될 수 있어. 최근에 통계 자료, 도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대부분 대학들이 빈출 주제라는 게 있는 거야. 36개 대학이 올해도 논술 시험을 봤지만 그 대학들이 집단 지성을 개념으로 시험 문제를 만든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었어. 또 우리 그 사회문화나 생윤을 공부해 본 친구들은 기능론, 갈등론 들어봤지? 기능론과 갈등론. 이 기능론과 갈등론 개념만 가지고 36개 대학이 논술에 이것을 출제할 확률은 거의 20%야. 그러니까 5개 대학 중 1개 대학은 그것이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만큼 확률이 높은 주제들이 있어. 그런 주제들을 뽑아서 한 2달 정도 우리는 공부를 할 건데,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상 문제를 보고 또는 빈출 주제를 보고 그걸 대응을 하는 거죠. 5월은 너네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함께 질문을 할게요. 왜 5월은 중요할까요? 우리 고3들에게. 예, 내신도 보죠. 예, 내신 기간이죠. 내신의 시작 시점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입시와 관련해서. 각 대학별로 뭘 발표하는 시기예요? 수시, 모집, 요강. 예,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요. 물론 지금 예비 고3 학생들,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의 경우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정시에서 필요한 평가 요소들이 뭐고 각 대학별로 몇 명 정도를 모집하고 이걸 알 수 있나 없나? 지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올해 뭘 발표했냐면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대기업에서 각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취합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 안에 보면은 각 대학별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몇 %의 모집 비율로 선발할 건지 다 나와 있어. 심지어는 교과 전형으로, 만약 경희대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120명을 뽑기로 했으면 너네들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그 교과목 성적 중에 전 과목을 반영할 건지
주요 과목만 반영할 건지 아니면은 잘 나온 과목 5개 과목만 반영할 건지가 대학별로 다 발표가 됐어. 이미 발표가 끝났어. 하지만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5월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돼.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대학별로 발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요거에 발표되면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뭐가 필요한 거야? 이때까지 9월까지 9월에 뭐 해야 돼? 9월에 뭐 해야 될까요? 원서 쓰죠. 수시 원서 씁니다. 그러니까 5월에 수시 모집 요강 발표하면 9월에 원서를 쓸 때까지 우리는 내가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를 정하고 일찍 정해야 돼. 왜 일찍 정하냐면 여러분들 때까지는 뭐가 살아있어? 자기소개서가 살아있죠. 종합전형을 쓸 친구들이 빨리 정해야 차수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논술만 놓고 본다면 이 시점부터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된 시점부터 내가 어느 대학에 논술로 쓸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그 대학에 맞는 문제들을 가지고 대학별 논술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내가 뭐 가톨릭대와 경기대와 동국대를 준비할 건지 아니면 내가 중앙대와 경희대와 서강대를 준비할 건지 정해놓고 이제 대학별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유형과 주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좀 심화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10월이 되잖아요. 10월 둘째 주가 되면 10월 첫째 주죠. 좀 땡겨져서 10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논술고사가 시작이 돼요. 논술고사가. 수능을 기점으로 수능 전에 논술 시험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편의상 논술 1차 고사 이렇게 부르는데 많진 않아요. 36개 대학 중에 5개 정도 대학이 요때 시험을 봐요. 요때. 그러면 31개 대학은 언제 보겠어요? 수능 끝나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올해 예로 들면 수능이 며칠이었죠? 11월 18일이었어요. 내년에 우리 친구들은 2023학년도 수능은 며칠 날 보죠? 11월 17일 날 봐요. 11월 17일.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수능이 보죠. 그런데 2차 고사가 논술고사가 언제 시작이냐면 수능이 목요일 날 끝났잖아. 토요일부터 봐요. 그럼 수능 끝나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이틀 뒤에 시험 보는 거야. 심지어 올해 숭실대는요. 수능이 11월 18일이었는데 숭실대 논술고사는 11월 19일이었어요. 수능 그 다음 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뭐 했냐면 숭실대 논술 지원한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왔어. 수능 끝나고 와서 숭실대 논술 수업 듣고 그 다음 날 시험 보러 갔단 말이야. 좀 가혹하지.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2차 고사는 그동안 공부한 것을 한번 뭐 한 거야? 이때 확인하는 거야. 이때부터 그 대학을 준비한다면 늦을 거야. 그럼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요 시기에 함께 다 준비를 끝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수능 끝나고 한 열흘 뒤에 보는 대학들도 있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좀 항상 늦게 봐. 한국 외대나. 이런 대학들은 뭐 수능 끝나고 준비할 기간 어느 정도 있다 하겠지만 성균관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숙명여대라든가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끝나고 이틀 뒤, 3일 뒤에 다 봐. 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요 전에 미리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는 일단 유형별 논술, 형식에 대해서, 글 구성에 대해서 2달 정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심화된 내용을 내 사고력을 높여서 얼마나 출제자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맞춰서 글을 풍부하게 담아낼 것인지 그러려면은 미리 사전에 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겠지. 낯선 개념을 처음 보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풀어내는 거 어려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적인 측면을 2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그 다음에 대학을 정해놓고 그 대학에 맞는 논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고사에 내가 원서를 썼다면 연세대가 이때 보고도 홍익대도 이때 보고 뭐 성신여대도 그럼 그 대학들은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서 딱 한 달 준비해서 시험 보는 거죠. 근데 이 기간에 내가 1차 고사를 원서를 쓰지 않았다. 대부분 나는 수능 끝나고 논술 보는 학교들을 지원했다면 이 시기에 그 친구들은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야. 미리. 시험은 이때지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유형별 논술이라는 건 대략 크게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인문 논술은. 요약하세요, 설명하세요, 비교하세요, 평가하세요, 대안을 써보세요, 견해를 쓰세요. 물론 요 뒤로 갈수록 어때? 배점이 높아져. 그리고 분량도 많아져. 보통 요약은 짧고 설명도 짧지만 비교하기부터 평가하기부터 이렇게 가면은 점점점 분량이 늘어나죠. 예를 들면 견해 쓰기는 대부분 천자를 요구해요. 천자를.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가 물론 이게 만약에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지금 온라인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설명회, 공개 강의였다면 예시 문제 하나씩 나눠주고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글도 읽어보고 이런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예시를 들어줄 수 있겠지만, 사례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문제지를 딱 받으면 문제 자체가 출제자의 요구사항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논제를 분석하는 거야. 나한테 뭘 요구하고 있지? 조건은 뭐지? 요약하라는 거야? 설명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볼까? 나 제시문의 관점으로 가를 설명하세요. 그럼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가를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그치? 다만 내 생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라는 거야. 그럼 독해는 뭐부터 해야 될까? 가와 나중에 따부터 해야지. 그죠? 기준이 되는 관점부터 독해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는 긴장을 하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죠? 충분히 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허구한 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야? 몸의 배경. 그쵸.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는 것도 나는 그렇다고 봐. 공부라는 것도. 왜냐하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딱 받으면, 심지어는 내가 이런 얘기도 해. 내일 A대학교, 만약 인하대학교가 내일 시험이면은 오늘 준비하는 마지막 파이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내일 인하대는 주제만 모를 뿐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주제 범위 내에서 나오겠지. 하지만 몇 문항이 나올 것이고 1번 문항은 예를 들어서 6개의 지문을 활용해서 견해를 쓰는 것인데, 견해를 쓸 때는 주장을 쓰고 근거를 쓰고 여기에 대한 반박글을 쓰고 재반론을 써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을 풀 때는 도표를 활용해서 이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어떤 한 주장을 반박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써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한 10번, 20번 풀어서 주제만 모를 뿐이지 글의 형식은 다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독해를 하면, 시험장에 독해를 하면 독해된 내용을 평소에 우리가 훈련한 글의 틀에다가 맞춰서 쓰는 거야, 그냥. 이 정도 수준까지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당장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이미 그 시험은 틀린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찾고 논지, 주장하는 바를 찾고 근거를 파악하고 또 제시문 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몇 달 정도 할 거라고? 몇 달 정도? 2달 정도. 2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2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별 논술을 할 때도, 이런 걸 할 때도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 배운 유형별 논술을 뭐 하게 될까? 유형별 논술을 또 여기서 반복하게 되는 거야. 추가되는 것이 주제가 좀 더 강조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는 논술 수업을 한 3시간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60분 정도는 이제 글의 형식이나 어떤 출제의 논제 분석에 주로 치중을 하게 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제시문 독해도 함께 하겠죠. 또 그 이후에 문제교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개념을 좀 확장해서, 이런 주제가 이런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주제가 조금 더 변형된다면 이런 주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예상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그래서 개념 지식을 좀 더 확장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를 주거든, 선생님은 글쓰기를. 매주 한 번씩 과제가 있어. 그래서 글을 써서 제출을 하면은, 잠깐만, 이런 식으로 온라인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첨삭을 이렇게 해주는데, 첨삭에는 크게 3가지 부분을 나눠줄 수 있을 거야. 표현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생략해야 되는 부분들 여기다 직접 원문에다가 수정을 해주게 되고, 이쪽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표현이라든가
또는 출제자의 의도가 좀 벗어났다거나 좀 개념이 추가돼야 된다거나 논리력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메모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첨삭을 해주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평가로 글을 써본 적은 있지만 매주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글을 써보진 않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글을 쓰다 보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 보통 글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친구라 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 요 정도, 한 6주 정도 지나면 이제 글을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돼요. 이런 식으로 첨삭을 받게 되는데 매주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학원에서의 논술 성과를 보면은, 일단 20학년도에는 12명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4명이 합격을 했어요. 보통 논술, 아까 평균 경쟁률 얼마라 그랬어요? 13대 1. 명목 교재 한 30대 1. 그치? 13대 1이라고 쳐도 13명 중에 1명 붙으면은 비율상 확률이 몇 퍼센트인 거야? 10%가 안 되죠. 그죠? 상당히 높다는 건데, 여기 볼까요? 한양대 관광학부를 어떤 친구가 갔네요. 그죠? 개남고 친구가. 내신이 4.3, 경희대 4.1, 동국대 3.9, 인하대 5.2.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이 아까도 말했지만 2점대, 3점대 되는데 6논술한 친구는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내신에 맞춰서 그렇다고 내가 6논술을 내신 5등급인데 다 해라. 이렇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재수하고 싶지 않으면 일단 확률이 어느 정도 가능한 안정과 적정 하나씩은 쓰고 나머지 다 상향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6논술 한다는 건 사실 다 상향이거든. 그지? 확률상으로 보면은 재수할 확률이 높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기반이 안 되는 어떤 성적이나 모의고 성적을 가지고 내가 목표로 삼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논술이 상향이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너네들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너네들 인생에서 내가 도박을 해라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야. 그러니까 요 정도 내신일 때 이런 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을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학들, 서울권의 뭐 상명대라든가 광운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하나 정도, 경기권에 한 2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안정적으로 종합이나 교과나, 물론 종합은 생기부가 없으면 또 못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필요하겠지. 21학년도에는 10명 중 5명이니까 50% 합격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건 선생님 자랑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믿질 않아. 에이, 논술로 설마 절반이 갔다고? 사실이에요. 자, 7.3등급이야. 물론 얘는 인천 과고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신이 7.3이야. 근데 한양대 경영학과가 이 당시에 경쟁률이 98대 1이었거든. 근데 갔어. 5.6, 4.2, 3.8, 4.4. 이렇게, 물론, 내가 이걸 보여주는 게, 야, 낮은 내신으로도 좋은 대학 갈 수, 이런 얘기 절대 아니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끝까지. 0.001이라도 평점을 높이는 것이, 그죠?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동점자가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할 거 다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 합격했다라는 건 그냥 합격한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아까 말한 우리 1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차 논술 고사까지 철저하게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논술로 대학 가는 거 어렵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야.